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여러분은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자주 보시나요? 특히 한국 드라마에 학교 생활 이야기가 자주 나와서 그런지 한국 학교 생활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한국의 교육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한국에서는 초등학교는 6년, 중학교는 3년, 고등학교 3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다녀야 하고 무상 교육이 제공돼서 학비가 없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의무 교육이 아니라서 등록비가 있지만 공립고등학교는 등록비가 없거나 매우 적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닐 동안 학비는 없고 교복비나 급식비, 특별활동비 같은 것만 내면 돼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교복이 좀 비쌌는데 요즘은 교복비를 지원해 주더라고요. 교복이 보통 35만 원 정도 하고 지원금이 30만 원이라 개인이 내는 돈은 5만 원 정도인 것 같아요. 여름에 입는 교복을 하복이라고 하고 겨울에 입는 교복을 동복이라고 하는데 하복이 더 싸고 동복은 옷이 많아서 그런지 조금 더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지원금을 받아도 동복을 살 때는 개인이 내야 하는 돈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체육 시간 때는 교복을 입으면 안 되고 체육복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교복을 살 때 체육복도 같이 사야 돼요. 제가 학교에 다닐 때는 여자는 꼭 치마를 입어야 하고 남자는 바지를 입었어요. 그런데 요즘 학생들을 보니까 여학생들도 바지를 입더라고요. 그리고 생활복이라고 티셔츠 같이 생긴 편한 교복도 생겨서 학생들이 생활복을 많이 입고 다니는 것 같아요. 학교 등교 시간은 지역마다 학교마다 달라요. 보통 평균 등교 시간은 8시 30분 정도인 것 같아요. 아무리 빨라도 8시보단 빠르지 않고 아무리 늦어도 9시보다 늦진 않은 것 같아요. 중학교 수업 시간은 보통 오전 8시나 8시 반에 시작하고 오후 3시 또는 4시에 끝나요. 고등학교도 비슷하게 등교하는데 좀 더 늦은 4시나 9시에 끝나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는 중학교와 다르게 야간 자율 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야자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야간이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밤까지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야간 자율에서 자율이라는 말이 있지만 따로 학원을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나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학교에서 꼭 공부를 했어야 됐어요. 제가 학교에 다닐 때는 꼭 야자를 했어야 했고 야자를 안 하고 싶으면 부모님의 확인이 필요했는데 요즘은 좀 더 자유로워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야자를 하면 학교에서 저녁을 먹고 보통 6시나 7시에 시작해서 9시나 10시에 끝나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생 때는 아침 8시에 학교에 가서 밤 10시에 집에 돌아왔어요. 학교에서 점심하고 저녁을 먹었는데 학교에서 먹는 밥을 보통 급식이라고 하고 학교에서 먹는 저녁을 석식이라고 해요. 점심은 보통 12시나 12시 반에 먹고 석식은 5시에서 6시 사이에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는 정말 하루 종일 친구들이랑 있었던 것 같아요. 중학생 때랑 고등학생 때 공부하고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체육대회나 축제, 수학여행 등 다양한 활동을 해요. 체육대회는 보통 가을에 개최되고 달리기나 축구, 배구, 피구 같은 단체 경기도 하고 줄다리기 같은 전통 놀이도 해요. 체육대회 때 반마다 똑같은 티셔츠를 입는데 이런 걸 반티라고 해요.
밤마다 학생들끼리 돈을 모아서 입고 싶은 티셔츠를 사서 입곤 해요. 같은 반 친구들을 응원하고 같이 운동하는 게 정말 재미있어서 아직도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수학여행이라는 걸 가요. 수학여행은 교육활동의 하나로 여행지에 가서 자연이나 문화를 보고 느끼면서 지식을 넓히는 활동이에요. 여기에서 수학은 과학, 국어, 수학할 때 그 수학이 아니라 학문을 배운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교육적인 목적을 가진 활동이라는 뜻이에요. 수학여행은 보통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요. 제가 학생 때는 경주에 가장 많이 갔고 제주도도 가는 학교들을 가끔 봤는데 요즘은 해외여행도 많이 가더라고요. 보통 2박 3일 정도 가고 길면 3박 4일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수학여행을 가면 그 지역을 탐방하고 유적지도 방문하고 저녁을 먹고 밤에는 축제처럼 게임이나 장기자랑을 하곤 해요. 보통 조를 짜서 친구들이랑 같이 돌아다녀야 하고 선생님들과 함께 다니곤 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게 정말 힘들긴 했지만 축제나 체육대회, 수학여행 같은 다양한 활동들이 있어서 재미있게 학교를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한국의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혹시 한국 학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팟캐스트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봐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저는 요즘 이사 가기 전에 집을 정리하느라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집을 정리하다 보니까 버릴 것도 정말 많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옷이나 물건들을 버릴 때 아무렇게나 버리면 안 되고 꼭 분리해서 버려야 해서 쓰레기를 버릴 때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분리수거하지 않는 다른 나라들도 있는 것 같아서 오늘 팟캐스트에서는 한국의 분리수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는 것을 분리배출이라고 하고 사람들이 배출한 쓰레기를 가져가는 걸 분리수거라고 해요. 한국에서는 쓰레기를 철저히 분리해서 배출해야 돼요. 쓰레기의 종류로는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로 분류돼요.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는 아무 봉투를 사용하면 안 되고 정부에서 지정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야 돼요. 이렇게 한국에서는 1995년부터 쓰레기 종량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이 종량제 정책은 전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만큼 돈을 내는 제도를 말해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지역별로 지정된 봉투를 사용해야 되고 지역마다 쓰레기 봉투 가격이 달라요. 종량제 봉투는 보통 마트나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구입할 수 있어요. 일반 쓰레기를 버릴 때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지정된 장소에 버리면 돼요. 어떤 집에 사는지에 따라 어디에 버리는지 달라져요. 저는 지금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에는 분리수거장 근처에 쓰레기 버리는 기계가 있어요. 그 기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카드가 필요한데 아파트에 살면 그 카드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카드를 기계에 대면 쓰레기통 입구가 열려요. 입구가 열린 후에 거기에 쓰레기 봉투를 넣고 닫기 버튼을 누르면 돼요.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모두 같은 방법으로 버리면 돼요. 만약 이런 쓰레기 버리는 기계가 없으면 지정된 장소에 쓰레기를 버리면 돼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잘못된 곳에 배출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하고, 재활용 쓰레기는 플라스틱, 유리, 캔, 종이 등으로 분류해서 배출해야 돼요.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버릴 때는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씻어서 버려야 해요. 페트병하고 플라스틱 용기는 깨끗이 씻고 부착된 상표나 뚜껑처럼 다른 재질로 된 부분은 제거하고 버려야 해요. 그런데 알약 포장재처럼 여러 재질이 섞이고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돼요. 과자나 라면 봉지, 일회용 비닐봉투도 깨끗이 씻어서 버려야 하고, 이미 너무 더러워서 씻을 수 없으면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해요. 라면 용기나 택배 상자에 쓰이는 스티로폼도 따로 버려야 하는데, 음식물은 깨끗이 닦고 테이프나 상표가 붙어 있으면 완전히 제거한 뒤에 버려야 해요. 보통 컵라면이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는데, 컵라면을 먹고 난 후에 음식물이 많이 묻으면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대요. 그리고 마지막은 유리병류가 있어요. 유리병류도 씻어서 버리면 되는데, 거울이나 깨진 유리 식기류는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대요. 그런데 그냥 버리면 수거하는 분들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신문이나 종이에 안전하게 넣어서 버리거나 전용 마대에 버리면 돼요. 다 쓴 건전지는 폐 건전지 통에 넣으면 되는데, 이 통은 보통 아파트 1층에 있거나 주민센터에 있어요. 옷은 비교적 깨끗하면 가까운 의류수거함에 배출하면 되는데, 찢어졌거나 오염이 심하면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돼요.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은 분리 배출 방법이 있지만, 제가 앞에 말한 것들을 알면 한국에서 분리 배출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렸지만 아직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도 인터넷에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는지 검색해서 버리곤 해요. 사실 예전부터 망가진 우산을 버리고 싶었는데 검색해보니까 바로 일반 쓰레기로 버려도 된다는 사람도 있고, 우산과 우산천을 분리해서 버려야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직도 어떻게 버리는지 확실하지 않아서 거의 2년 동안 우산을 못 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망가진 충전기들도 많은데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환경 오염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소형 폐가전 수거함을 찾아서 버리면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복잡해서 계속 미루다가 프랑스 가기 전에 시간을 내서 버릴 것 같아요. 한국에 평생 살았지만 아직도 분리 배출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분리수거의 복잡성 때문에 사람들이 혼동해서 버리는 경우도 많고, 외국인에게 정말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분리수거와 쓰레기 종량제 정책이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분리수거를 하는 나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분리수거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이나 비닐을 사용하는 걸 줄이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분리수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레기를 많이 만들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오늘은 한국의 분리수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 나라에서는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는지 정말 궁금해요.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는지, 어떻게 분리배출하는지 댓글에 써주세요. 또는 한국에서 쓰레기 분리배출 때문에 어려웠던 경험이 있으면 댓글에 써주세요. 오늘 팟캐스트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봐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저는 며칠 전부터 프랑스에서 대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에 오래 있을 예정이라 짐이 많아서 공항에서 정말 고생했어요. 그래서 오늘 팟캐스트에서는 공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공항에 가나요? 저희 집에서 인천공항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저는 보통 버스를 타거나 짐이 많으면 차나 택시를 타는 편이에요. 공항버스는 15,000원 정도인데 택시를 타면 6만 원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공항버스가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만 짐이 없을 때는 보통 버스를 타고 가는 편이에요. 서울과 가까운 공항들의 지하철을 타고 갈 수도 있지만 저는 환승을 해야 돼서 버스나 차를 더 선호해요. 혹시 여러분은 선호하는 항공사가 있나요? 저는 사실 장거리 여행을 할 때는 국적기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국적기란 한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항공사를 말하는데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항공사를 국적기라고 해요. 저는 보통 대한항공 타는 걸 좋아하는데 출국할 때 간편하고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고 승무원들도 한국분들이라서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모든 기내식을 안 좋아하는 편이기는 한데 대한항공 기내식이 제일 입맛에 맞는 것 같아요. 서울과 가까운 공항은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이 있는데 비행기를 탈 때는 어떤 공항에 가야 하는지 잘 확인해야 돼요. 인천공항은 주로 국제선을 운행하고 김포공항은 주로 국내선을 운행하지만 국제선도 운행해요. 김포공항은 대부분 일본, 대만, 중국 같은 가까운 지역을 갈 때 이용하고 인천공항은 모든 국제선을 탈 때 이용할 수 있어요. 김포공항이 서울에서 더 가깝기는 하지만 인천공항보다 더 작은 편이에요. 인천공항은 제1 여객터미널과 2 여객터미널이 있는데 대한항공을 포함한 8개 항공사 이외에는 모두 제1 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몇 번 터미널인지 잘 확인해야 돼요. 공항에 도착하면 카운터에 가서 탑승 수속을 마치고 위탁 수화물을 보내면 돼요. 비행기에 들고 타는 가방을 기내 수화물이라고 하고 들고 타지 않고 공항에서 붙이는 짐을 위탁 수화물이라고 해요. 기내 수화물 안에 노트북이나 태블릿 PC를 들고 탈 수 있고 보조 배터리의 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너무 큰 용량이 아니면 보통 기내 수화물에 넣을 수 있어요. 위탁 수화물 안에는 파손되기 쉬운 물품이나 보조 배터리, 귀중품들은 넣으면 안 돼요. 공항에서 수화물을 붙인 다음에는 출국을 하면 되는데 출국 게이트에 가서 다시 여권과 항공권을 확인하고 보안 검색 절차가 이루어져요. 보안 검색은 비행기를 탈 때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지는 않았는지 소지품을 검사하는 거예요. 가방 등 모든 소지품을 바구니에 담고 태블릿 PC나 노트북은 따로 담아야 해요. 두꺼운 겉옷은 벗어야 하고 주머니도 모두 비우고 검사를 받아야 해요. 보안 검사가 끝나면 출국 심사를 받으면 되는데 저는 보통 자동 출입국 심사를 받아요. 하지만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나 지문의 인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출국 심사를 받으면 돼요. 출국 심사를 받은 후에는 공항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가 바로 면세점들이 있는 곳이에요. 저는 공항을 구경하거나 면세품을 사는 편이 아니라서 바로 탑승하는 곳으로 가는 편이에요. 이번에는 면세점에서 술하고 차를 샀는데 출국 며칠 전에 핸드폰으로 예약을 해서 빠르게 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은 면세점에서 꼭 사는 물건이 있나요? 있으면 댓글에 써주세요. 여러분은 장거리 비행일 경우에 기내에서 무엇을 하시나요? 제 경우에 이번 비행은 총 14시간 정도였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아요. 저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비행기에서 잠을 잘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따뜻해지는 안대와 핫팩,
가슴 마스크와 목베개, 겉옷하고 약을 챙겨갔고 여러 드라마와 영화도 다운로드해서 갔어요. 사실 지난번 비행 때 몸이 아파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진통제를 꼭 챙기는 편이에요. 비행기에서 할 게 없으니까 유미의 세포들이라는 드라마를 다운로드해서 갔는데 정말 재미있게 봤었어요. 이번에는 웹소설도 다운로드 했는데 한국 웹소설 중에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는 유명한 웹소설이 있거든요. 오빠가 이 소설을 추천해줘서 비행기에서 읽었는데 시간도 정말 잘 가고 재미있게 읽었어요. 여러분은 기내에서 무엇을 하는지, 비행기를 탈 때 꼭 챙기는 물건이 있는지 정말 궁금해요. 댓글에 꼭 써주세요. 오늘은 한국의 공항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어땠나요? 여러분 나라의 공항과 비행 경험에 대해서 댓글에 써주세요. 그럼 오늘 팟캐스트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봐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한 달 전부터 프랑스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서로의 이름을 불러서 조금 낯설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대학교에 다닐 때는 나이에 따라서 호칭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호칭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한국어를 처음 배울 때 아빠, 엄마, 오빠, 형, 언니, 누나 같은 단어를 배우잖아요. 이렇게 어떤 사람을 부르거나 지칭할 때 사용하는 이름이나 직함, 표현을 호칭이라고 해요. 가족 내에서나 직장에서, 학교에서 쓰는 여러 호칭들이 있는데 한국에서 호칭은 나이나 성별, 사회적 지위, 친밀도에 따라 달라져요. 먼저 여러분이 잘 알 것 같은 가족 내에서의 호칭을 알아볼까요? 부모님에 대한 호칭으로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죠.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보다 더 친밀한 표현인 엄마, 아빠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남동생이 나이가 많은 형제를 부를 때는 형과 누나를 쓰고 여동생이 나이가 많은 형제를 부를 때는 오빠와 언니로 불러요. 나이 어린 동생을 부를 때는 보통 이름으로 불러요. 저도 오빠가 한 명 있는데 저는 오빠를 오빠라고 부르지만 오빠는 저를 항상 이름으로 불러요. 삼촌, 고모, 이모 등의 호칭도 부모님의 형제를 가리킬 때 사용돼요. 삼촌은 아버지나 어머니의 남자 형제를 부를 때 써요. 저는 아빠의 남자 형제를 부를 때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와 같은 호칭으로 불러요. 그런데 엄마의 남자 형제는 삼촌이라고 불러요. 아마 가족마다 다를 것 같아요. 삼촌이라는 호칭은 가족이 아닌 친근한 어른에게도 쓸 수 있어요. 특히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의 친구나 친척이 아닌 친숙한 어른들에게 삼촌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한국에서는 아버지의 여자 형제와 어머니의 여자 형제를 부르는 호칭이 달라요. 아버지의 여자 형제를 부를 때는 고모라고 부르고 어머니의 여자 형제는 이모라고 불러요. 고모의 남편은 고모부라고 부르고 이모의 남편은 이모부라고 불러요. 여러분의 나라에도 이렇게 아버지의 여자 형제와 어머니의 여자 형제를 부르는 호칭이 다른가요? 댓글에 써주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들은 서로 이름을 부르거나 친근하게 야라고 부르고 반말을 사용해요. 하지만 학년에 따라 호칭이 변하고 존댓말을 쓰기도 해요. 예를 들면 더 낮은 학년인 학생을 이름으로 부를 수 있지만 자신보다 높은 학년에게는 선배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저는 중학생까지는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언니, 오빠라고 불렀는데 고등학생 때부터는 선배님이라고 부른 것 같아요. 이것도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대학교부터는 조금 달라져요. 대학교에서는 나이와 학번, 친밀도에 따라서 좀 복잡하게 나뉘어요. 한국 대학교에서는 입학한 해에 따라 선배와 후배의 구분이 명확하거든요. 자신보다 먼저 입학한 사람은 선배가 되고 자신보다 나중에 입학한 사람이 후배가 되는 거예요. 나이에 상관없이 입학한 해에 따라 선배와 후배가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보다 먼저 입학한 사람을 선배님이라고 부르는데 반대의 경우에 후배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대학교에서는 나이가 같거나 자신보다 나이가 어려도 친하지 않으면 누구누구 씨라고 부르는 게 일반적이에요. 요즘은 이름 뒤에 님을 붙여서 누구누구 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서로를 부르다가 친해지면 이름을 부르거나 언니, 오빠, 형, 누나와 같은 호칭으로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직장에서 쓰는 호칭도 다양해요. 직장에서는 보통 직급에 따라 호칭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대리, 과장, 부장 등의 직급이 있으면 대리님, 과장님, 부장님이라고 불러요. 직급 뒤에 님을 붙여서 부르는 거예요. 회사의 대표나 사장은 대표님이나 사장님으로 불러요. 직장에서도 대학교와 비슷하게 선배와 후배가 있어요. 같은 회사를 다니는데 자신보다 오래 일한 선배를 부를 때는 선배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친근한 동료들 간에는 이름 뒤에 씨를 붙여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몇몇 회사에서는 직급에 따른 호칭이 수직적인 관계를 형성해서 의사소통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 영어 이름을 사용해서 직급이나 관계에 상관없이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 친구의 회사에서는 각자 영어 이름을 만들어서 서로 영어 이름을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영어 이름을 써도 직급이 높은 사람은 반말을 사용하고 직급이 낮은 사람은 존댓말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수평적인 관계가 형성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이렇게 한국의 호칭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어땠나요? 여러분 나라의 호칭 문화에 대해서 댓글에 써주세요. 그럼 오늘 팟캐스트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봐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제가 사는 곳은 요즘 꽤 추워졌어요. 벌써 11월이라니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한 해가 거의 끝나가니까 연초에 세웠던 목표들이 다시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은 연초에 세운 목표 중에 몇 개나 달성하셨나요? 저는 매년 세우는 목표 중에 절약하기가 있는데 올해는 과소비하지 않고 잘 절약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과소비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과소비하는 습관을 고치고 절약하는 습관을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의 소비 습관은 어떠신가요? 사실 저는 몇 년 전까지 충동 구매를 자주 하는 편이었어요. 길을 가다가 예쁜 옷을 보면 필요하지 않아도 사거나 유행하는 물건들을 사곤 했었거든요. 그리고 회사에 다닐 때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날이면 저녁으로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었어요. 너무 힘든 날이나 버스를 기다리기 싫으면 택시도 자주 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가 부족해지더라고요.
나쁜 소비 습관이 생기니까 저축도 못해서 불안할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자취를 시작하면서 월세나 관리비 등 생활비를 많이 쓰게 되니까 돈을 계획적으로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어요. 핸드폰에 가계부 앱을 다운로드해서 제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썼어요. 저는 현금을 쓰지 않고 카드만 써서 은행 앱에 제 지출 내역이 자세하게 나와 있었어요. 수입과 지출을 모두 적은 후에 제 소비 습관을 확인해 봤어요. 가계부를 쓰니까 제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제 지출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역시 식비였어요. 자주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고 외식도 자주 했었거든요. 사 먹을 때는 큰 돈이 아닌 것 같았지만 다 모아놓고 보니까 큰 지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요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많은 재료를 사서 다 먹지 못하고 버릴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먹을 만큼만 사고 낭비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배달 음식을 안 시키고 외식을 자주 안 하니까 확실히 식비가 많이 절약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디저트 먹는 걸 정말 좋아해서 아직도 식비가 제 지출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작년부터 옷을 많이 안 샀어요. 학생 때는 옷을 많이 샀는데 옷을 사도 안 입는 옷이 있고 버리는 옷도 많으니까 환경에 안 좋기도 하고 돈을 낭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정말 필요한 옷이 아니면 옷을 안 사기 시작했는데 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돈도 절약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취미 활동에 돈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저는 한국에 살 때 필라테스나 요가를 등록해서 다니거나 미술관이나 영화관 같은 곳에 자주 가서 취미 활동에 돈을 꽤 썼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딱히 취미를 위해 돈을 많이 쓰진 않아요. 요즘은 집에서 책을 읽거나 영화나 드라마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든요. 운동을 하고 싶을 때는 돈을 내고 헬스장이나 운동을 등록하기보다 집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편이에요. 제 친구는 식비나 의류 구입비, 통신비를 줄이는 대신에 취미 활동에 많은 투자를 해요. 제 친구의 취미는 캠핑인데 하루 종일 회사에 앉아 있으니까 주말에는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정말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다른 것보다 취미 생활에 돈을 많이 쓰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돈을 절약해요? 한국에서 몇 년 전부터 중고거래가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당근마켓이라는 앱이 있는데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과 직접 중고거래를 편리하게 할 수 있어서 유명해졌어요. 사실 중고거래를 하면 품질이 나쁘거나 사기를 당할까봐 걱정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앱을 사용하면 동네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 물건을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물건에 문제가 있을까봐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이 앱을 사용해서 옷이랑 신발을 팔아보고 가구도 사봤어요. 처음에는 중고 가구를 쓰는 게 조금 걱정됐지만 써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사는 집 근처에서 중고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벼룩시장이 열렸어요. 프랑스에서 처음 가는 벼룩시장이라 어떤 물건을 팔지 정말 기대됐어요. 정말 옛날 물건부터 거의 새 물건까지 없는 게 없더라고요. 꼭 물건을 사지 않아도 어떤 물건이 있는지 구경하는 것도 정말 재미있었어요. 저는 여기에서 스웨터하고 담요를 샀는데 각각 5유로, 2유로밖에 안 해서 돈을 절약하고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어서 좋았어요. 오늘은 소비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어땠어요?
여러분은 어떤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나요? 그리고 어떻게 돈을 절약하는 편인가요? 댓글에 써주세요. 그럼 오늘 팟캐스트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봐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겨울이라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어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라디에이터로 난방을 해서 교실이 너무 춥더라고요. 프랑스에서 보통 라디에이터를 사용하는데 바닥이 너무 차갑고 빨리 따뜻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한국 집의 난방이 그리워지더라고요. 난방이란 집을 따뜻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한국 집의 난방은 보통 바닥이 따뜻해지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전통 난방 방법인 온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현재는 어떻게 난방을 하는지도 말씀드리려고 해요. 온돌은 한국의 전통적인 난방 방법이에요. 온돌은 방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어서 실내를 데우는 방식이에요. 이 온돌은 고려시대 말기에서 조선시대에 등장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한국 과거의 집에서는 아궁이에서 불을 뗐어요. 이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뜨거운 열기가 집 밑에 있는 공간으로 지나가면서 방바닥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온돌의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온돌은 구들이라는 구조를 활용해요. 아궁이에 불을 피우면 열과 연기가 생기겠죠? 이 뜨거운 열과 연기는 방바닥 아래에 빈 공간을 지나면서 구들장이라는 곳을 따뜻하게 만들어요. 이 구들장은 방바닥 아래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들장이 뜨거워지면서 그 열이 바닥을 통해서 방 안으로 전해지는 거죠. 바닥이 뜨거워지면 뜨거운 공기는 위로,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자리를 바꾸면서 방 전체를 덥게 하는 거예요. 바닥을 데우는 방식 덕분에 방 안에 연기를 발생시키지 않고 따뜻함을 오래 유지해서 경제적이고 쾌적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특히 온돌은 취사와 난방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었어요. 요리를 하기 위해서 아궁이에 불을 떼면 난방이 자연스럽게 되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아궁이에 불을 오래 피우며 요리할 수 있어서 찌개나 국을 많이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온돌은 난방뿐만 아니라 음식을 조리하는 데에도 사용되어서 주방과 난방의 기능이 결합된 독특한 방식이에요. 이런 온돌은 한국인의 생활 방식에도 영향을 끼쳤어요. 바닥이 따뜻하니까 집에서 신발이나 실내화를 신기보다 맨발로 다니게 되고 좌식 생활을 중심으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바닥에서 생활하고 식사하고 잠을 자는 등 바닥 중심의 활동이 자연스러웠죠. 저는 어렸을 때 밥을 먹을 때는 바닥에 밥상을 펴서 먹곤 했어요. 소파나 침대는 항상 있었지만 밥은 밥상에서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바닥에 앉는 게 불편하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침대가 더 편한 사람들이 많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바닥에서 자는 게 더 편하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침대에서 자는 게 더 편하긴 하지만 어렸을 때 좌식 생활을 했던 게 습관이 돼서 아직도 의자에 앉아 있어도 다리를 올리고 앉는 게 더 편해요. 이 전통적인 한국의 난방 방식인 온돌은 현재에서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현대식 온돌은 온수 보일러를 이용한 난방 방식이에요. 보일러에 물을 데워서 바닥에 깔린 배관을 통해 따뜻한 물이 지나가면서 바닥 전체를 고르게 따뜻하게 만들어요. 온돌처럼 바닥을 따뜻하게 만드니까 더 오래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어서 효율적이고 안전해요. 현대식 온돌은 방마다 온도를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시간별로도 난방을 조절할 수 있어서 에너지 낭비도 줄일 수 있고 편리해요. 라디에이터나 히터처럼 공기를 따뜻하게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건조하거나 먼지가 날리지 않는 것도 장점이에요. 이런 한국의 현대식 온돌은 외국에서도 바닥 난방이라는 이름으로 보급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만약 계속 프랑스에 산다면 나중에 살 집에는 꼭 바닥 난방을 설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한국에서 온돌을 써보셨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곳은 어떤 난방 방식을 사용하고 있나요? 댓글에 써주세요. 그럼 오늘 팟캐스트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봐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있어요? 크리스마스하고 새해가 지나가고 이제 일상생활로 잘 돌아오셨나요? 이제 축제 분위기가 끝나고 평상시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다시피 제가 프랑스에 살고 있잖아요. 프랑스에 온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가끔 한국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아직 오래 살지 않아서 향수병까지는 아니고 프랑스의 삶에 정말 만족하지만 가끔 한국이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국이 그리워질 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한국의 편리함이 그리워요. 한국에서는 모든 게 가까웠고 빨랐고 편리했거든요. 집 3분 거리에 마트랑 편의점이 있었고 10분 거리에 대형마트가 있어서 물건을 사는데 아무런 걱정이 없었어요. 가끔 나가기 귀찮으면 앱으로 장을 보기도 했었거든요. 밤에 시켜도 다음날 새벽에 도착하니까 장을 보는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프랑스에서 제가 사는 집 근처에 큰 마트가 없어서 일주일에 한 번 버스를 타고 장을 보러 가는데 이게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가니까 장을 많이 봐서 오는데 짐이 많아서 힘들기도 하고 필요한 물건을 미리 적어놓고 잊어버리지 않고 사야 하니까 장을 보는 게 피곤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한국에서 저는 아침에 일하기 전에 제 최애 카페에 가서 커피를 포장해 와서 커피를 마시면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집 근처에 카페가 정말 많아서 매일 다른 카페에 가는 재미도 있었는데 프랑스에서 집 주변에 카페가 하나도 없어요. 카페를 가려면 시내까지 가야 하는데 시내까지 걸어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아침에 갔다 오면 벌써 40분 넘게 걸리니까 갔다 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집에 커피 머신이 있어서 커피를 만들 수 있는데 매일 똑같은 커피만 마시다 보니까 좀 질리더라고요. 한국 카페에서는 아메리카노를 마시다가 조금 질리면 바닐라 라떼를 마시기도 하고 스무디나 과일 주스를 마시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주로 집에서 일하니까 가끔 집중이 안 되면 카페에 가서 일하곤 했었어요. 카페가 넓고 조용해서 일하기 좋았고 장소가 바뀌니까 집중도 더 잘 돼서 카페에서 일하는 시간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매일 집에서만 일해야 되니까 조금 답답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요리하기 귀찮으면 한국에서 배달을 시켜 먹거나
집이랑 가까운 곳에서 포장을 해서 먹었어요. 집 근처에 식당이 많아서 간단하게 김밥이나 만두, 떡볶이, 치킨 등 다양한 음식을 쉽고 싸게 먹을 수 있었는데 프랑스에서는 외식 비용이 너무 비싸서 그냥 집에서 해먹게 되더라고요. 야채나 과일 같은 재료들은 프랑스가 더 싸긴 한데 외식 비용은 한국보다 훨씬 비싸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가끔 요리하기 귀찮을 때 배달을 시키려고 보면 너무 비싸서 그냥 집에서 만들어서 먹은 적이 많아요. 이럴 때는 한국이었으면 벌써 배달시키거나 포장해서 먹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는 자유에 대한 거예요. 한국에서는 제가 나가고 싶을 때, 커피나 음식을 사러 갈 때, 아침 일찍이나 밤늦게도 언제든지 밖에 혼자 나갈 수 있었거든요. 밤 10시가 넘어도 밖에서 혼자 음악을 들으면서 산책하거나 운동할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언제든지 나갈 수는 있지만 밤늦게 혼자 나가면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안 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집 근처에 아무것도 없어요. 집 근처에 다른 집들이랑 작은 마트랑 과일 가게만 있거든요. 그래서 나가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특히 밤에는 길거리에 사람도 없고 추우니까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 공원에서 산책하고 자전거 타는 걸 좋아했었는데 지금 사는 곳에서 공원에 가려면 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그 공원은 한국 공원보다 정말 크고 잘 관리되고 있지만 멀어서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쇼핑하러 가거나 뭘 사러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도 되지만 아직 프랑스어를 잘 못하니까 혼자 나가는 게 좀 부담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이런 게 좀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세 번째는 가족과 친구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저는 매주 부모님 집에 가서 부모님이랑 오빠랑 같이 저녁을 먹곤 했었어요.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이나 고민들을 이야기하면서 수다를 많이 떨었었어요. 그때는 그 시간이 소중한 줄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시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더라고요. 요즘도 부모님께 전화를 자주 드리곤 하지만 시차도 있고 각자 생활이 바쁘니까 오래 통화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쇼핑을 하거나 맛집을 가는 것도 그립더라고요. 이렇게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느껴질 때를 이야기했지만 프랑스의 삶에도 만족하고 있어요. 제 부모님과 매주 못 만나는 대신 남편의 부모님 댁에 가서 저녁을 먹으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거든요. 남편의 가족분들이 저를 따뜻하게 잘 챙겨주셔서 하나도 외롭지 않아요. 식당이나 카페에 자주 못 가는 대신 집에서 요리하고 커피를 만들다 보니까 요리 실력도 많이 늘었고 집에서 다양한 커피를 만들어 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가끔 한국이 그리워지지만 제 나름의 방식으로 잘 극복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해외에 살 때 향수병이 오거나 고향이 그리워졌던 적이 있나요? 언제 그리워지거나 외로워졌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 댓글에 써주세요.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제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봐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여러분은 검색할 때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구글을 이용하실 것 같은데 저는 검색할 때 주로 네이버를 사용하는 편이에요. 지금은 구글을 자주 쓰긴 하지만 네이버가 더 익숙해요.
어렸을 때부터 네이버를 써와서 그런지 구글을 사용하는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구글보다 네이버를 쓰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분석 사이트인 인터넷 트렌드에 따르면 2025년 2월 기준 네이버의 국내 웹시장 점유율이 66%에 달했어요.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플랫폼은 구글이었지만 검색시장 점유율은 25%에 그쳤어요. 한국인의 절반 이상이 네이버를 쓰는 이유는 무엇일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에서 네이버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네이버는 1999년에 검색시장에 등장했어요. 사실 2000년대 초반에는 프리첼, 다음이나 야후 같은 웹사이트도 있었어요. 많은 웹사이트들이 생기면서 국내 웹시장의 경쟁이 정말 치열했어요. 하지만 프리첼은 2002년 유료화 정책을 무리하게 시행했다가 사용자들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웹사이트가 사라지게 됐어요. 야후코리아는 한국 시장에 맞춘 검색 기술 개발에 부진했고 결국 2012년에 한국에서 철수하게 됐어요. 다음이라는 웹사이트도 있는데 이 웹사이트는 여전히 한국에서 사용되지만 검색보다는 카페 같은 커뮤니티 서비스가 강한 편이에요. 그럼 네이버는 이 경쟁에서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네이버 지식인 서비스의 성공이에요. 2002년 출시된 지식인은 사용자들이 질문을 올리면 다른 사용자들이 답변하는 서비스예요. 그 당시에는 한국어로 된 정보가 많지 않았는데 지식인을 통해 쉽게 질문하고 답변하니까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가 빠르게 쌓였어요. 이로 인해서 네이버를 찾는 사용자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검색량도 증가했어요. 저도 초등학생 때 숙제를 할 때는 네이버에 검색해보고 궁금한 게 있으면 지식인에 질문하고 검색했던 기억이 나요. 이때부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검색하면 네이버가 떠오르게 된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네이버 블로그와 카페 서비스예요. 지식인 서비스 이후로 이용자가 늘어나기 시작하자 네이버는 블로그와 카페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네이버 블로그에서 사용자들이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는 검색할 때 개인 경험이 담긴 후기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블로그가 여기에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사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는 블로그, 카페, 지식인 같은 서비스가 활발히 이용되면서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정보를 찾고 개인의 경험이 담긴 후기를 보고 자신의 경험을 직접 적으면서 네이버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올인원 서비스예요. 네이버에서는 뉴스, 이메일, 쇼핑, 웹툰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했어요. 네이버에 한번 로그인하면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고 거의 모든 인터넷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초등학생 때 지식인의 검색도 많이 했었고 네이버 안에 주니어 네이버라는 곳에서 어린이 만화도 보고 동요도 듣고 게임도 했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숙제가 있을 때는 네이버에 검색하고 이메일을 보내야 되면 네이버에서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웹툰도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네이버 웹툰이 정말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어요. 2000년대 후반부터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네이버는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를 출시했어요. 모바일 검색이나 네이버 앱, 네이버 지도, 네이버 페이 등이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서 한 플랫폼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네이버만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구글맵보다는 네이버 지도를 더 많이 써요.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정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 때문이에요. 한국 정부에서는 국가 안보 문제 등으로 고해상도 지도 데이터를 해외 기업에 제공하는 걸 제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글맵은 한국 내에서 정밀한 지도 데이터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해요. 하지만 네이버 지도는 한국 기업이라서 정부의 지도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해서 정밀한 지도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네이버 지도는 실시간 버스 도착 정보, 지하철 노선도, 환승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업데이트도 빨리 되는 편이에요. 네이버 지도에서 바로 음식점이나 병원을 예약할 수 있고 식당에 후기를 남기거나 볼 수도 있으니까 훨씬 편리하고요. 이렇게 장점이 많은 네이버도 단점이 있어요. 한국 사용자가 생산하고 한국 사용자를 위한 컨텐츠에 집중되어 있어서 정보의 다양성이 부족해요. 그리고 검색하면 네이버 자체 컨텐츠를 우선적으로 노출하는 경향이 있어서 외부 사이트가 잘 검색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또 광고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사용자들의 실제 경험이나 후기를 찾기 어렵고 검색 상위 결과에 광고가 섞여 있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검색의 객관성이 낮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한국에서 네이버를 많이 쓰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여러분은 검색할 때 어떤 플랫폼을 쓰시나요? 그 플랫폼을 쓰는 이유가 있나요? 한국에서 네이버를 많이 쓰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써주세요. 그럼 오늘 팟캐스트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벌써 5월이라니 올해는 유난히 시간이 더 빠르게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작년과 비교해서 달라진 점이 있나요? 저는 사실 꽤 큰 변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작년 말에 결혼해서 프랑스에 살고 있거든요. 제 팟캐스트를 예전부터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프랑스인 남자친구와 6년 정도 연애를 했어요. 6년 동안 장거리 연애를 하면서 서로의 나라에 자주 갔었어요. 1년에 반 정도만 함께 있을 수 있었고 나머지 시간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항상 연락했고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외롭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서로 1년 넘게 못 만나게 됐었어요. 그때 이제는 한 나라에 정착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먼저 남자친구가 한국에 와서 1년 정도 살아봤어요. 한국에 사는 것도 정말 좋았지만 저는 외국에서 살아보고 싶었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상황들을 생각했을 때 프랑스에서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결혼을 하고 여기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언젠간 서로 결혼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이렇게 빨리 결혼하게 될 줄은 저희도 몰랐어요. 프랑스에 오고 나서부터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집, 새로운 문화, 새로운 인간관계 등 낯선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생각보다 적응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젠 남자친구가 아니라 남편이 되었고 연애가 아닌 실제 가족이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거니까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아직도 가끔 남자친구가 아니라 남편이라고 소개하는 게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연애를 오래 했지만 결혼해서 같이 지내다 보면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요즘은 특히 제가 미처 몰랐던 제 모습도 알게 돼서 좀 신기해요. 저는 항상 제가 충동적인 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프랑스에 와서 지내다 보니까 의외로 꽤 계획적인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한국에 있었을 때는 대부분 혼자 지냈으니까 뭐든 제 마음대로 계획하고 움직이기 쉬웠는데 지금은 남편과 함께 살다 보니까 서로 상의해서 계획을 세워야 하잖아요. 가끔 제가 하루 계획을 다 세웠는데 갑자기 남편이 다른 계획을 말하거나 시간 약속을 안 지키면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는 계획을 세우고 지키는 게 꽤 중요한 거였구나 하고 알게 됐어요. 그리고 집안일 때문에 다툴 때도 꽤 많았어요. 남편은 주로 청소기 돌리기, 화장실 청소, 베란다 청소 같은 걸 하고 저는 요리나 빨래, 집 정리를 하는 편이에요. 사실 요리는 저만 하는 건 아니고 번갈아 가면서 하긴 하는데 제가 요리를 더 잘하기도 하고 한국 음식을 먹고 싶으니까 제가 더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일이 많을 때예요. 너무 바쁜데 저녁도 만들어야 하고 빨래도 접어야 하고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면 그때부터 예민해지더라고요. 둘 다 바쁠 때는 집이 엉망이 되는데 저는 주변이 정리가 안 되면 집중을 못하는 편이라 제가 계속 치우게 됐어요. 그런데 너무 바쁜데 계속 집안일을 하게 되니까 마음속으로 남편이 점점 미워지더라고요. 나중에는 왜 나만 집안일을 하냐고 화를 내니까 남편은 같이 정리하자고 말했으면 되는데 왜 혼자 하다가 화를 내냐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말을 안 해도 제가 청소하는 거 봤으면 눈치껏 같이 해주길 원했는데 남편은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혼자 하니까 괜찮은 줄 알았대요. 그래서 요즘은 하기 싫은데 꾹 참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같이 하자고 말을 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매일 하루 종일 같이 있다 보니까 다툴 때도 있는데 저희는 기분이 안 좋아도 계속 대화로 풀어나가는 편이어서 싸움이 하루 이상 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국 속담 중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있어요. 칼로 물을 베어도 다시 물이 합쳐지는 것처럼 부부는 싸워도 쉽게 화해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가끔 다투고 나서 정말 속상하거나 화날 때가 있지만 이 속담처럼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더라고요. 저희는 결혼한 지 이제 6개월이 넘었는데 이 결혼 생활에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오늘은 저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요. 혹시 여러분이 결혼을 하셨다면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어떠신가요? 저에게 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신가요? 결혼을 안 하셨다면 어떤 결혼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럼 오늘 팟캐스트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가세요.